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일본은 소녀상과 국내 리더십 공백을 빌미로 통화 스와프를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사드 배치 가시화로 더욱 경제 담벼락을 높이고 보복의 기세를 세우고 있고요. 역시 10월 말로 예정된 통화 스와프 협정 불투명해졌습니다. 당장 글로벌 저성장 이후 찾아올 국내 위기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됐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에 큰 도움을 주었던 게 바로 한미 통화 스와프였는데요. 당시 이 통화 스와프 협정 체결을 이끌었던 동덕여대 김태준 교수, 잠시 후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공인인증, 문자메시지 보안 코드 입력,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본인 확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국외에 계신 경우는 불가능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단점을 보완하는 신기술이 선보였다고 하는데요. 특히 소상공인의 결제와 영업에도 도움을 주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관련 기술 주도하고 있는 업체 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끈하게 우리 경제의 민낯을 지적하고 개선할 부분을 이야기하는 경제도미노. 특검 수사를 마무리하며 지목한 핵심 문제, 정경유착이죠. 오늘 그 이야기 풀어가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무역 기조, 경제 기조도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럴 때 외환 보유고를 쌓아서 급격한 외화 유출이나 혹은 자본 이동의 충격에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대안 중 하나가 통화 스와프입니다. 우리가 외환 보유액처럼 다른 나라의 외환 혹은 다른 나라의 돈을 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통화 스와프 비중을 상당히 차지해왔던 나라들과 통화 스와프가 중단됐거나 중단될 위기에 놓여 있으면서 비상이 더 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누구와 협상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정말 굴욕적인 이야기까지 하면서 협상을 중단한 상태고요. 중국은 10월로 예정돼 있지만 사드 배치 문제로 재협상이 불투명하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위기였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에서 미국과 통화 스와프 체결을 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했죠. 그 체결을 이끌었던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연이어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네. 지금 외교 정치의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커지면서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일수록 통화 스와프 중요성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요. 다시 한번 네. 이 중요성에 대해서 짚어주십시오. 그러니까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가 자국의 통화를 빌려주고 다른 나라 통화를 이제 빌려와서 어떤 위기가 생겼을 때 다른 나라의 통화를 가지고 그 위기를 좀 극복하려는 그러한 그 하나의 수단이죠. 네. 근데 한국 경제 같은 경우에 이제 위기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혹시 한국 경제가 위기에 봉착을 해서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외국 자본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유아 유동성이 부족하면 어떨까 하는 우려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에 대비해서 만약에 미국하고 통화 수합을 했다 그러면 달러를 빌려올 수 있으니까 네. 그 달러를 빌려옴으로 인해서 그 외화 유동성의 위기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하나의 보험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통화 스와프가 체결돼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네. 한국 네. 경제를 바라보는 대외 시선들은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떤 상징적 의미까지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네. 중국과의 통화 스와프 규모도 상당한데요. 560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네. 지금 10월에 재협상인데 거의 네네. 불가능하다, 이런 시선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중국하고는 우리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양자 통화 수합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중국하고 같이 그 다자가. CMIM이라는 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멀티레터럴이라는 그러한 그 협정에 같이 가입이 되어 있는 다자간 그런 통화 협정을 지금 체결하고 있는데요. 네네. 중국하고는 사실은 양자 협정이 560억 달러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 통화 수합을 할 때는 위안화 대 그 원화의 그 통화 수합입니다. 네. 일본하고의 통화 수합에서는 달러나 예화가 네. 됩니다. 그하고 원화의 그 통화 수합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만 중국과의 양자 협정은 그런 식으로
유연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만약 우리가 필요할 때는 달러로 바꿔야 되는 그런 그 문제점은 있긴 있지만요. 네. 이 중국과의 양자 그 통화 수합 협정의 그 규모가 전체 우리 양자 통화 수합 규모의 한 67% 정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타결이 안 되면 상당히 우리한테 여러 가지로 좀 그 충격을 좀 주는 거는 사실이죠. 네. 예, 이런 관계 또 뭐 국제 결제 통화가 주로 기축 통화인 달러, 엔화이기 그렇죠. 때문에 걱정이 있는데요. 이 뭐 양자간은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자간 수합 아까 말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곳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역시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아니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동아시아 국가들하고 아시아 일본, 중국, 한국이 참여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토탈 그 2,400억의 규모에 해당하는 통화 수합 협정을 체결을 한 중에서 우리가 부담한 금액이 약 384억 달러고 이 분담금만큼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겁니다. 384억 달러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30%까지는 마음대로 인출할 수 있어요. 근데 30%를 넘어서는 IMF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협정을 약정한 겁니다. 지금을 쌓아놓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위기가 생겼을 때 과연 이 협정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아둔 돈이 아니군요. 조금 문제기 불확실한 그러한 다자간 통화 수합 협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죠. 예, 45조 원 규모. 그중에서도 또 30% 정도에만 그런 여유가 있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 4월 만기를 1년 6개월 앞두고 지금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또 저우 샤오찬 인민은행 총재가 확대 연장 이런 얘기를 합의를 한 바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지켜지거나 지속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좀 분위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이 경제 외교 분야에서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사실은 그 지난해 4월에 얘기한 거는 중국이 우리가 사드 배치를 확실히 결정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회유적인 전략의 하나라고 우리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사드와 연결되어 있었지만 회유책이었다. 아직 배치는 하기 전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잘해줄 테니까 너희들 사드 배치도 잘 신중하게 생각해라 하는 회유 전략의 하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사드 배치를 완전히 국가적으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이 뭐 우리한테 지난번에 약속한 걸 지키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사실은 온전치 않아서 불안한 상황인데요. 지금 뭐 중국 보복 드세지 않습니까? 롯데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뿐만 아니라 합법 테두리 안에서 갖은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 통화스와프도 지금 걸려 있다라는 건데요. 통화스와프를 불발시키면서 동시에 채권을 대량 매각해서 자본을 흔들어 보겠다.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의 채권 시장에 투자한 이유는 중국이 갖고 있는 막대한 외환보유고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얼마든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돈이기 때문에. 근데 중국이 전체 채권, 우리나라 전체 채권 중에서 투자 비율이요. 약 1.12%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51억 달러인데 만약에 중국이 채권과 관련돼서 이걸 유출한다. 그러면 저는 뭐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효과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적극적으로 그 공개시장에 그 개입을 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그 채권 매각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의 약 0.57% 정도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충격이 덜하지만 채권 시장에는 약간 그 효과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마 한국은행이 적절히 잘 대처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대처 방안이 있다라는 게 좀 다행이긴 한데요. 이것도 역시 사드 보복처럼 미리 이렇게 좀 준비를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듣고 좀 해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일본, 중국 지금 이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통화스와프가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를 잃는 것 때문에 사실 더 걱정이 많은데 정부가 좀 다른 카드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뭐 다른 작은 나라는 아니지만 다른 나라들과 이제 또 협정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별로 대안이 안 나온다. 그럴 경우 좀 우려되는 점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뭐 근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또 지나치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외환보유고가 지금 약 그 2월 기준으로 3,739억 달러라는 그 규모로 갖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해외 순자산국이에요. 다시 말해서 해외에 우리가 투자한 대외 자산이 외국인이 우리나라한테 가져갈 수 있는 대외 채무보다 우리가 약 한 3,800억 달러 정도
많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상당히 자산이 채무보다 많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지금 대외 단기 외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것도 상당히 생각보다 비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네. 약 1,118억 달러인데 이 전체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 외채 비중이 약 30%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네, 당장 갚아야 될 돈들.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한 66%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때 80%에 비해 보면 네네.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경상수지를 잘 알다시피 네네. 2012년 3월부터 지금 59개월 동안 연속 경상수지 흑자를 좀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외화의 그러한 그 확보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탄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물론 통화 수합 협정을 잘 체결해 있는 것도 더 아주 좋겠죠. 그렇지만 너무 우리가 막 이걸 가지고 우리 경제가 위험에 대비 못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좀 좋겠다. 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새로운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노력을 더 이제 진지하게 하면 뭐 생각보다 이렇게 위험을 우리가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물론 이 경상수지 흑자의 내용적 측면을 보면 또 다양한 네. 의견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렇죠.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중국 측이 이 네. 어떤 한국 언론 혹은 한국 여론의 악화를 좀 기대하면서 또 던지는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 어찌됐건 사실 교수님께서도 과거에 이 주도하셨던 것처럼 한미 네. 통화 수화표 같은 안전망이 생긴다라는 건 또 굉장히 그렇죠.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하면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당히 이런 우리의 그 어떤 외화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건전성이라든지 안정성 때문에 하면 좋지만 이걸 안 했다고 해서 대한민국의 그 외화 유동성의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정도의 심각한 걱정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일단 결정했기 때문에 네. 중국이 그런 식으로 저희들을 협박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번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왔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가 미국한테 중국의 그런 보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비상식적인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의 그 우방국으로서 우리의 입지를 좀 견고하게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통화 수합이 필요하다 해서 오히려 지금은 중국의 그 통화 수합 문제를 너무 연연해하지 말고 네. 오히려 미국과의 그런 어떤 외교 안보의 차원에서 통화 수합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아마 미국도 상당한 그런 이해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당당하게 요구할 부분들을 좀 요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교수님께서도 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 이 한미 통화 수화프 체결을 이끄셨잖아요. 성공했고 네네. 당시는 이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2010년 종료된 이후로 지금 답보 상태인데요. 그렇죠. 네. 좀 한미 통화 수화프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어떤 부분들 좀 제안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하고의 그런 지금 어떤 위기 상황을 오히려 미국하고의 어떤 외교 안보의 어떤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다는 그런 전략으로 네. 일단은 그 미국 정부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은 지금 미국하고의 그 경상수지 내지는 상품수지가 큰 폭으로 지금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상당한 폭 우리가 줄여주겠다. 그래서 네. 우리가 필요한 상품을 대규모 그 구매단을 우리가 정부가 미국에 파견을 해서 우리의 그 트럼프 정부가 원하는 그 경상수지 흑자 폭을 줄이고 네. 대신 그 환율 조작국이라는 그러한 그 지정에서 좀 제외를 해주고 통화 수합 협정도 이제 좀 체결을 해서 이 동북아 이쪽에 그 어떤 한미일의 외교 동맹 체제를 굳건히 가져가자 하는 그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하나의 전략으로서 채택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범정부적인 좀 전략이 필요하다. 사실상 네네. 이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FTA 재협상 거론이라던가 교수님께서 네네. 방금 말씀하셨던 이 환율 조작 지정부 이게 사실은 그 자체의 문제보다는 뭔가 좀 그렇죠. 두드려서 흔들어서 얻고자 하는 바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하신 경상수지의 어떤 그렇죠. 약간 폭을 줄이는 부분들 이런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네. 충분히 통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네. 저는 또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본과의 그런 통화 수합 체결이 이제 지난번에 이제 네.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일본하고의 그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문제로 인해서 네. 대화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거는 그거고
정경 분리라는 그런 원칙을 우리가 제시해가지고 네. 같이 북한의 그런 위협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안정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한일 통화 수합을 지난번에 100억 달러 정도였거든요. 네. 이걸 다시 한번 체결하자 하고 일본한테도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문제고 이 외교 안보 국방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정경 분리 원칙을 제시해가지고 다시 한번 체결하도록 우리 정부가 노력을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에서 또 일본 정부가 사실은 네. 지금 전혀 또 네. 꿈쩍도 않고 있는 면이 있는데요. 예, 좀 풀어가야 될 여러 문제들 좀 할 말은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동동여대 국제경영학과 김태준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이야기하면서 다양한 생각들 나눠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오늘 경제 공감사전의 주제는 공인인증서입니다. 자, 모바일 거래 또 인터넷 뱅킹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공인인증서 없는 분들 없죠. 전자상거래상에서 신원 확인이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자서명을 공인인증서라고 합니다. 일종의 사이버 거래용 인감증명서 혹은 열쇠의 역할을 하는 건데요. 접속할 때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해야 되고 또 폴더를 통째로 복사하는 등의 어떤 보안 취약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굉장히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공인인증서 폐지는 대선 공약으로 나올 만큼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공인인증서 대신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용카드를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저희가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고객 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활용한다 이런 얘기 있는데요. 앞으로 이야기 인터뷰에서 조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공인인증서 전자 혹은 웹상 온라인상의 나를 설명하는 나를 확인하는 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불편한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사연 많이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인터뷰 때 또 즉흥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기다리겠습니다.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안내 멘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불편한 무릎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고 합니다. 비싼 수술비 때문에 수술 주저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공동체 나눔과 기쁨에서 퇴행성 무릎관절염 환자들에게 수술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형편이 어려운 60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관절염 앓고 계신 어르신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요. 건강과 기쁨 나눔 캠페인을 통해 노년에도 건강하고 기쁜 인생 되찾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신청 및 문의는 1670-9957, 1670-9957번 전화로 하시면 됩니다. 캠페인 두 개 듣고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이상권입니다. 최근 안전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화재나 정전사고 등 전기안전에 관한 경각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은 누군가가 대신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기억할 때까지 안전수칙을 생활화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재난 예방 대책입니다. 안전이 없으면 행복도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열어가겠습니다. 전기안전, 행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사드로 인해서 경제 관련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뉴스 많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긴급 자금 지원을 한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김영란법, 청탁금지법 시행과 함께 접대는 줄고 가족과의 식사는 늘어났다. 이런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여론이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관련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순위는 1년 새 23계단이나 뛰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뉴스들 보면 과연 한국 사회, 한국 경제에서 삼성 어떤 역할인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경제톱 뉴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드 보복으로 지금 어려움 겪고 있는 기업, 대표적으로 롯데가 떠오르는데요. 네. 긴급 자금 지원도 정부가 마련하고 있네요. 예, 정부가 오늘 오전에 한중 통상점검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었는데 이 식품과 철강, 전기전자 등 13개 업종별 협회와 7개 무역 관련 기관이 참여를 해서 이 사드 결정 이후에 이루어진 중국의 이 보복성 조치 현황을 좀 논의를 하면서 또 대응 방안도 함께 모색을 했습니다. 특히 한국 관광 제한으로 이 타격이 큰 여행업계와 또 이 수출 기준이 좀 까다로워지고 있는 화장품, 또 식품업계의 어려움이 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손해를 입은 우리 기업들에게 이 자금 지원을 좀 위해서 중소기업청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대상을 확대를 하고 이 금액도 좀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중국 관련 정보도 좀 많이 제공하겠다 이런 대안도 나왔네요. 네,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국의 위생 행정 허가 절차 등을 좀 교육을 하고 또 이 불합격 사례와 질의응답을 모은 책자도 좀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인증 비용도 최대 70%를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이 수출선 다변화를 위해서 현지 판촉전 또 수출 상담회도 열기로 했는데요. 이 반면에 이 사드 배치에 따른 보복 조치가 작년부터 이미 좀 예고가 됐다는 점에서 이제서야 좀 부랴부랴 큰 효과가 없는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예, 한 박자 늦는다 이 소리 계속 자주 나오고 있죠.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이 늘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 소비 행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좀 조사를 했는데요. 이 법 시행 후에 식사 접대가 줄었다고 답한 직장인이 74%에 달한 반면에 접대 횟수가 늘었다는 응답은 0.3%에 그쳤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49%는 이 접대 횟수가 절반 아래로 줄었다고 답했고요. 또 40-50% 미만이라고 답한 사람이 13%였습니다. 이 접대가 줄면서 가족과 식사할 기회도 늘었다고 하는데 퇴근 후에 가정에서 식사한다는 직장인의 비중이 법 시행 전에는 24%였는데 시행 후에는 37%까지 높아지면서 청탁금지법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런데도 1인당 식사 접대 비용을 봤더니 또 3만 원 이상 쓰는 경우도 여전히 많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식사 접대 시 비용이 3만 원이라고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5%로 이 법 시행 전에 29%와 비교하면 크게 오르긴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 4명 중 1명 정도는 이 접대 한도인 3만 원을 초과해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금액대별로 보면 3만 원에서 5만 원 미만이 17%, 5만 원 이상도 8%가 넘었는데 이 금지법 시행 후에도 이 고액 식사를 접대하는 문화는 여전히 좀 아직도 살아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났습니다. 예, 3만 원, 5만 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부정청탁의 문화 좀 관심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 순위는 늘 뉴스가 되고 있는데 1년 새에 23계단 뛰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처음으로 이 종가 기준으로 200만 원을 넘어서면서 좀 화제가 됐었는데 시가총액도 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3일 기준으로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76조 7천억 원을 웃돌면서 전 세계 기업 가운데서 11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네. 1년 전과 비교하면 시총은 950억 달러, 이 순위는 39위에서 23계단이나 좀 껑충 뛴 건데요. 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증가액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6위권에 해당되는데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알리바바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보다 시총이 더 많이 늘어난 기업은 애플과 아마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5개 기업이 좀 불과했습니다. 예.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 기업의 시총 합계도 늘었다. 전체적으로 이 기업들이 성장을 많이 한 건가요? 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건데 전 세계 상장 기업 중에서 상위 100대 기업의 시가총액 합계에는 17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2경 원이 좀 넘었습니다. 네. 1년 전보다 18%나 늘어난 건데요. 이들 중에서 뉴욕 거래소와 나스닥 등이 미국 상장 기업이 57개사로 이 전체의 65%를 차지했습니다. 애플이 시가총액 7,334억 달러로 전 세계 1위에 올랐고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업이 10위권을 좀 싹쓸이했는데요. 이 시총 상위 100개사 중에서 절반이 넘는 55개사가 미국 기업이었고 이 텐센트 등 중국 기업이 11개사, 영국이 5개사, 일본이 4개사 등으로 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자,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네요. 저희도 수요일마다 알려드리고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통장을 빌려주면 몇백만 원씩 돈을 주겠다. 뭐 이러면서 불특정 문자를 다수에게 좀 보내는 사례가 좀 크고 늘게 있다고 합니다. 네네. 실제로 이 금감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 건수를 보면 지난해 1027건에 달해서 전년보다 143%나 급증을 했는데요. 특히 이제 문자 메시지 관련 신고 건수가 579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문자 메시지는 주로 이 주류 회사를 사칭을 해서 세금 감면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 또는 임대해달라는 내용이 좀 많았다고 합니다. 네. 이런 제안에 선뜻 응했다가는 뭐 저희도 많이 소개하고 있지만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는데요. 쉽게 큰 돈을 벌 생각으로 통장을 넘겼다가 적발이 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또 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도 좀 해줘야 됩니다. 또 이 통장 매매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면 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이 돼서 최장 12년간 신규 대출이 거절되고 신용카드 한도 축소나 이용 정지 등의 좀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이 문자 메시지 외에 이 구직 사이트에 구인 광고를 게시해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거나 또 이 통장을 건넨 이후에 이를 재차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수법도 좀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니까 이런 제안은 아예 응하지 않는 게 좀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내 통장 남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불법 사채 이자율을 봤는데요. 2000%. 이건 굉장한 숫자네요. 네, 한국대부금융협회 협의회가 지난해 사법당국과 소비자로부터 의뢰받은 불법 사채 거래 내역 310건을 분석했는데요. 연평균 이자율이 무려 2279%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이자율이 2279%면 이 100만 원을 빌렸다면 1년 동안 원금액에 2279만 원을 갚았다는 건데요. 네네. 이 총 대출 원금은 76억 원으로 1인당 2,450만 원 정도였고 평균 거래 기간은 202일, 상환 총액은 119억 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대출 유형은 일수 대출이 45%로 가장 많았고 신용담보대출이 30%, 급전대출이 25%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참 100만 원 빌려서 2천만 원. 정말 위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뉴스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사드 보복 기사 대책을 좀 꼽고 싶은데요. 네. 중국의 막가파식 보복 조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좀 갈수록 커지고 있긴 한데 이에 못지않게 이 정부의 구멍난 외교력과 또 허술한 대응도 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한 발짝 늦지 않은 좀 빠른 대응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은행들이 앞다퉈서 비대면 거래를 늘리고 있죠. 신분증과 본인 확인을 대체할 공인인증서는 좀 많이 보편화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불편한 점도 많고요. USB에 공인인증서를 저장하더라도 핸드폰으로 또 옮기는 과정 또한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이게 안전할까? 이런 의문도 많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체 보안인식 같은 부분도 제기되고 등장했지만 여전히 개인 보안과 안전의 문제는 숙제입니다. 이런 가운데 간편하고 쉬운 온라인 본인인증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신용카드만 있어도 심지어는 이 신용카드를 모바일폰에 갖다만 대도 나를 인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관련 기술을 주동하고 있는 업체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 NFC 황승익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 NFC 맡고 있는 황승익입니다. 예. 자, 이게 좀 새로운 기술이어서 아직 낯설긴 한데요. 방통위에서 신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시범 서비스 이렇게 국가에서 지금 좀 뭐랄까요? 기회를 열어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을 하려면 아이핀, 공인인증서, 그다음에 휴대폰 인증 세 가지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네네. 신용카드사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해서 마치 교통카드를 버스 탈 때 쓰는 것처럼 네. 스마트폰에 대면 인증이 되는 NFC 방식과 또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앱카드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앱카드 방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이 주민등록번호처럼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그간에는 앞서 말씀하신 지금 쓰고 있는 수단인데 조금 더 간편하고 쉬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간편 결제, 간편 본인 인증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게 NFC를 기반으로 했다고 하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NFC가 좀 어려운 용어긴 합니다. 네. 원래는 니어필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근거리 통신 기술의 약자인데요. 네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 탈 때 네. 폰카드를 사용해왔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신용카드에 교통카드 기능을 넣어서 찍고 가기도 하죠. 네. 예, 거기에 이용되는 기술이 NFC 기술입니다. 네. 이 NFC를 인식할 수 있는 안테나들이 모든 스마트폰에 지금 다 탑재돼서 나온 상태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신용카드하고 체크카드에 이 교통 기능이 들어간 카드가 6장이나 보급돼 있어서요. 아. 뭐 성인이라면 한두 장씩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도 교통카드 생각하시면 아주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교통카드를 갖다 예. 대듯이 나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건데, 네, 맞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이나 또 요즘 이 모바일 스미싱이라고 하죠. 내 핸드폰이 해킹당하는 경우에 굉장히 개인정보를 그 안에서 이용하기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그분들한테는 훨씬 더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왜냐면 이 신용카드 터치 방식 인증이나 앱카드 인증하는 방식은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현재 휴대폰 인증 같은 경우는 생년월일이라든지 네. 이름 이런 개인정보 입력하게 돼 있지만 이 카드를 이용한 방식은 카드 회사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활용하기 때문에 네네. 인증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개인정보를 노출하고 활용할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좀 그런 면에서는 안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뭐 여러 가지 이런 지금 기술을 주도하고 계신데 봤더니 폰-투-폰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 길거리 노점상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떡볶이 어묵 파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저희가 사실 2주 전에 출시한 서비스가 폰-투-폰 결제 서비스입니다. 네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아까 설명드린 NFC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무선 카드 단말기로 만들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 판매하시는 분의 스마트폰을 마치 카드 단말기처럼 만들어낼 수 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별도 카드 단말기를 구매하지 않아도 본인의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네. 손님의 카드를 받는다거나 네. 삼성페이 같은 그런 앱 카드들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요. 네. 아주 지금 재밌는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어떤 재밌는 문의들이 들어오고요? 현금을 받던 계층에서 네. 갑자기 카드를 받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쓰고 싶다라는 네. 신청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좀 현금을 만지기 어려운 좀 경제 상황인 분들이 많습니다. 카드 생활을 하고요. 포인트 때문에. 근데 정말 길거리에서 어묵 하나 집어먹고 카드로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소상공인에게도 힘이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쭤봤고요. 예. 앞서 얘기하셨던 이 NFC 근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서 개인 인증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좀 새로운 얘기인데 걱정하는 부분은 사실상 이 카드가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이 되는 셈이지 않습니까? 예. 보안이나 안전 괜찮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우리가 휴대폰은 잃어버려도 어디 신고하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보통 잠궈놓고 쓰죠 또. 네. 예, 신용카드 같은 거 분실을 하게 되면 바로 신용카드에 신고합니다. 네네. 그런데 비밀번호를 같이 됐을 때는 잘못된 사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네. 그래서 신용카드사는 항상 이 개인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추측을 할 수 있고요. 네네. 이 인증 방식에도 카드 정보를 터치해서 알려주는 대신 카드 비밀번호를 또 같이 입력을 해야 됩니다. 아, 네. 본인만이 알지 않으면 이 인증을 할 수가 없고요. 네네. 또 휴대폰에 어떤 스미싱을 위한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거나 그런 식으로 문자를 가로채서 인증을 사고가 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네네. 신용카드 인증은 이런 게 조금 더 안전한 금융권의 보안성 시민을 다 통과했기 때문에 네네. 조금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신용카드를 이 근거리 통신 기술을 통해서 공인인증서처럼 쓰는데 또 비밀번호라는 안전책도 신용카드 회사라는 어떤 좀 엄격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다. 이런 얘기이시군요. 예, 금감원의 그 보안성 심의, 그다음에 네. 각 신용카드사의 보안성 심의, 모의해킹 테스트, 무결성 검증 그런 테스트를 약 2년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예. 근데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나 주민등록번호 관련된 것들이 규제가 엄격해서 그간 어려웠다고 하던데요. 지금 네, 국무조정실에서도 시범 서비스를 이제 열어준 건데 좀 규정이라던가 정부의 어떤 규제 환경은 어떻게 좀 변화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 느끼십니까? 예, 사실 신용카드를 이용한 본인증은 해외에는 일반화된 서비스고요. 네네. 우리나라 금융권이 관여되어 있는 여전법, 그다음에 신용정보보호법에는 신용카드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방통위가 관장하는 정보통신망법에는 본인 확인 기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구체적인 방법은 적시가 안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 본인 확인 기간으로 허가를 받은 사업자만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지금까지 이 서비스를 좀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네네.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모조정실에서 이 두 개 부처가 서로 이해 충돌이 발생을 했고 네. 핀테크 같은 융합형 서비스는 이렇게 복수 개의 부처가 관련된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정책 조정을 좀 해준 거죠. 네. 저희한테도 기회가 생겼고 앞으로는 이런 규제가 좀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정책 같은 네. 그런 선진국 사례를 좀 벤치마크한 새로운 기회를 많이 여는 방향으로 좀 발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것만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 지금 대선 주자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끝으로 이 NFC 이 근거리 무선통신, 이미 교통카드 쓰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게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것 같거든요. 미래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 이야기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NFC 기술은 용어만 잘 일반인이 모를 뿐이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적용이 돼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버스나 지하철 탈 때 사용하는 교통카드도 그 중에 하나고요.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택시 뒷자리에 보시면 안심귀가 서비스는 네. 택이 또 다 붙어 있습니다. 네네. 거기에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보호자한테 현재 위치라든지 탑승 택시에 대한 정보 같은 것도 전달이 되고요. 네네. 또 곧 시작되는 본인 인증에도 이 NFC 기술이 사용이 되고요. 네네. 또 일부 마트를 하는 대형 유통업체는 이 NFC 태그를 냉장고 자석 형태로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집에 냉장고에 이 자석을 붙여놓고 스마트폰을 접근시키면 해당 라면, 생수, 생필품 이런 게 3시간 만에 배달되는 그런 슈퍼태그라는 서비스도 이미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NFC 기술은 앞으로도 일생활에 많이 이용되는 그냥 친근한 서비스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예, 좀 더 발전된 기술의 편리함과 또 안전성 계속 지켜보면서 저희가 관련 뉴스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 NFC의 황승익 대표였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화요일 관심 있는 순서죠. 화요일이어서 화끈하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사 결과 발표 생중계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서 나온 핵심 단어 2개가 바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이었습니다. 결국은 기업의 경제활동이 정치 권력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면서 이번 농단이 일어난 거다라고 원인을 짚었고요. 정경유착이라는 이런 부적절한 관계와 고리가 끊기지 않는 한 제2의 최순실 사태는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도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라든지 역대 정치권에서도 늘 내세웠던 얘기지만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또 대안은 없을까요?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박영수 특검이 최순실 사태 관련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경유착을 활용한 셈이다. 이건 사실 좀 역사적이고 또 굉장히 넓게 지적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3가지 정도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데요. 네. 하나는 이제 지난 1월 달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를 이제 결정할 때요. 네. 그때 이제 특검의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했죠. 경제 등에 미치는 사안도 중요하지만 정의를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거기에 많은 국민들이 저는 공감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고질적 부패골이 이제 정경유착을 이번에 해결하는 기회로 이제 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저는 바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번에 이제 특검의 수사 결론이 결국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몸통이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네네. 그리고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거의 유죄다 이런 말로 이제 요약을 될 수 있는데 국민들이 이제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갖고 있다는 사실에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이어서 얘기하면은 사실 이제 국가기관인 검찰에서도 지난해 그러니까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했었거든요 이미요. 네.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피의자로 이제 여전히 적시가 됐는데 추가 이제 5개 혐의가 추가되면서요. 네. 근데 사실
이 유죄로 확정되는 것과 관계없이 저는 피의자로 적시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저는 큰 상처를 준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싶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법적 책임 이전에 정치적 윤리적 책임이라는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것을 이제 헌재 선고까지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끌고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굉장히 저는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세 가지 국민들이 받아들일 감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 말씀이었는데요.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서 삼성과 몇몇 기업만 본 거지 전체를 다 건드리지 못했다. 이런 표현도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다시 넘어갔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꾸준한 또 이 부적절한 경제와 정치의 유착 좀 지켜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예, 검찰의 역할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지난해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이제 피해자를 피해자로 정리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대기업의 상징적인 존재인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뇌물공여 혐의를 이제 구속을 시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뭐냐면 나머지 대기업들도 결국은 이제 재단에 투여한 기금이 대가성 의혹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단지 이제 검찰이 이제 자신의 이제 기존의 논리를 이제 스스로 부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제대로 수사를 할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의 눈초리를 갖고 있는 국민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요. 네네. 근데 이제 SK 같은 경우는 뭐 잘들 아시겠지만은 최순실이 이제 SK 그룹에다가 이제 최태원 SK 그룹 회장 사면과 관련해 가지고요. 네. 뭐 80억 원을 요청한 과정이 뭐 법정에서 드러났고 이 과정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선 정황도 이렇게 법정에서 제시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요 관련된 이제 의혹 부분이 이제 초점이 될 것 같고요. 롯데 같은 경우는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신규 면세점 특허심사 탈락했다가 다시 네네. 이제 추가로 이제 되면서 이제 석연치 않게 이제 그러니까 관세청에서 자기들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추가 이제 선정하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합류하게 됐잖아요.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수사가 불가피할 거고요. CJ 같은 경우도 지난해 광복절로 특사로 이재원 회장이 이제 나오게 됐었죠. 네. 유일하게 기업인 중에서요. 그때도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차은택 씨가 주도해가지고 K 컬처밸리 조성에 참여를 약속해 주는 걸로 이제 대가로 이렇게 이제 이런 걸 이제 특사로 풀려났다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검찰이 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지만 과거 검찰 특수본에서는 기업들을 일종의 피해자로 봤다가 이 특검 수사에서는 본격적인 공범 내지는 뭐 뇌물 공여죄로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전과 이후를 달리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물론 앞서 여러 가지 탄핵 선고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남아 있지만 앞으로 기업들의 어떤 문제점들도 좀 이런 시각에서 변화해야 되다. 이 문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해야 된다. 이런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민들 대다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리적인 다툼을 이전에 그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피해자라는 논리를 이제 강변하지만은 네.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지난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쭉 우리가 지켜보면서 보게 되면은 기업들도 상당한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익을 챙겼다는 것을 알고 네. 있거든요. 국민들은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치권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하나의 협박보다는 네. 정치권과 재계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상호 협력한 이런 측면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역사 속에서 다들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 이번에도 네. 사실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차기 정부의 숙제도 지금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경제 민주화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던 상법 개정안 뭐 계속 굴러오고 있는데 또다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이 안에 들어가 있긴 한데 제도적으로는 좀 정경유착을 막을 수 있는 것들 어떤 게 시급한가요, 교수님? 뭐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대한 이제 견제와 감시 부분을 강화시키는 조치들이거든요. 네네, 이사회. 그래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좀 강화되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이제 그 기업들이 정치권에서 어쨌든 간에 뭐 청탁이나 압력이 왔을 때 이 기업 경영이 투명해지게 되면 그걸 좀 약화시킬 수 있는 측면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요. 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저는 불충분하다고 봐요. 네네. 이제 구조와 제도의 개선까지 이제 더 나아가야 되는데요. 네.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이 굉장히 투명하고 좀 이제 민주성을 높여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약화시키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요. 네네. 재벌은 자신의 경제력을 가지고 결국은 언론이라든가 뭐 교육계라든가 뭐 법조계라든가 이런 다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는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약화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시적으로만이라도요. 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저는 실형을 살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그 반복되지 않도록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특정경제범죄가중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이걸 좀 획기적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련 분야에서 이제 그러니까 퇴출시키도록 그러니까 기업인은 그러니까 경영에 다시 복귀하지 못하도록 선진 국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기업 이미지에도 이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퇴출시킬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저는 한시적으로라도 좀 강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무서워서라도 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근절되는 방향으로 좀 우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하지만 우리보다 선진국인 미국도 앨런 사태 때 이 20몇 년 형식을 받고 실제로 좀 불행한 일도 있었죠.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기술력이 끝내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미안해 여보. 미안해 아들. 미안했다 친구들아. 터질 수도 불날 수도 있는데 아무 부탄이나 사다 썼습니다. 이젠 좋은 부탄만 쓰겠습니다. 위험하면 스스로 꺼지는 좋은 부탄. 좋은 부탄은 흔들면 소리가 나네. OJC.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이 01이닝스 쓰기 참 불편하고 갱신 기간도 있어서 어렵다. 저는 찬성입니다라고 NFC 통신에서 의견 주신 0984님 감사드리고요. 한일 통화 수업도 지금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라든지 좀 받아들이기 힘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따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또 중요한 정책 결정의 근거일 것 같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힘이 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